안녕하십니까. 8.15 머니톡 찐시황. 예, 오늘 6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또 앞으로 1시간 가까이, 1시간 못 채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이 시장 분위기에서는 일단 찐시황을 시작하면서 오늘 또 토요일 그래도 간밤에 미국의 나스닥과 미국 시장이 급락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과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안고 계실 주말이 아니실까 싶어서 저도 찐시황을 할 때 마음이 어느 때보다 무겁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미국 시장 확인하시고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 쪽에서 조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하나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평소에는 이 시간대 제 아바타가 열심히 또 같이 여러분들과 채팅을 했었는데 오늘은 장일해서가 아니고요. 오늘은 약간 가족 모임이 있어서 오늘 채팅은 제가 참여를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혹시나 일정 끝나고 밤늦게라도 궁금하신 점들 댓글을 달아드리겠고요. 물론 한 반은 욕이겠죠. 네, 욕이고 거기다 시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토론화, 뭐 한숨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벌어진 일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나온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 되는 대로 또 내용들을 취합해서 댓글로 오늘은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장 안 되면 도망간다 뭐 이런 표현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지금 이제 좀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보다 보니까 뭐 증권 방송 아니면 뭐 증권 관련된 유튜브 쪽에서도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답니다. 네, 그러니까 장 안 좋고 분위기 안 좋다 보니까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 그러면서 오히려 안 나오시고 좀 회피하시려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다 보니까 괜히 더 제가 바빠 뭐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이거 저한테도 좀 대신해달라는 부탁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언제든 뭐 장 좋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좀 저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했다가 장 안 좋아지면은 이제 못 나가요. 할 말도 없어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도 시황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되는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시장 분위기 안 좋다는 거에 반증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시장 동향들을 그대로 또 하나의 대변하는 단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요즘 많이 또 찾아보는 거는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고수분들은 뭐 하고 있을까라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또 이것저것 통화도 해보고 어떻게 이런 시장에서 잘 지내세요? 라고 하는 안부 인사를 드리기가 힘들지만 그럴 정도로 보게 되면 거의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냥 손에 좀 보고 손 털고 다른 짓 하고 있다. 다른 짓? 다른 일 하고 있다. 아니면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행 다니고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약간 경계감이 높은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게 되면 또 조금 빨리 움직이시는 분 같은 경우는 빨리 움직이시되 그래도 지금 약간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한 다음 주 돼서는 뭐 지금 뭐 한 2, 3주 정도는 장 안 봤다. 뭐 거의 재미없을 것 같아서 장 안 봤다. 근데 다음 주 정도쯤에서는 한번 좀 하반기를 보면서 모아갈 종목은 챙겨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에 올라와서 이제 시장 좀 챙기고 좀 길게 봐서 싸게 살 종목들 뭐가 없을까라고 한번 저랑도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안 보이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그래서 좀 그런 쪽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시장 하락을 좀 이용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것도 지금 하나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서두가 길었습니다. 재미가 없으니까요. 서두가 길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과 함께 또 동향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일단 나스닥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최근의 패턴이죠. 그래서
제가 라이브 시황을 할 때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 물론 다우지수나 S&P 500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다우지수나 S&P 500은 그나마 기술주보다 조금 더 낮게, 그래서 어떤 약간 그 성장주 개념, 빅테크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S&P 500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확연하게 저항 한 번에 딱 들어간 뒤로 거의 돌파를 못하죠.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한번 다시 주르륵 내리는 현상. 그래서 특히 오히려 더 깔끔하게 나스닥 시장이나 다른 시장보다 지금의 흐름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테스트 나올 겁니다. 요 구간에 대한 테스트, 전 저점에 대한 테스트가 여기 실패했으니까 여기서 확인돼야 움직이겠죠.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첫 번째 의문이고, 거기다가 다음 주 나오는 또 이벤트를 안고 얼만큼 잘 버틸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심리로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또 핵심인 것 같고요. 버틴다고 하더라도 한번 지지했다가 또 빠르게 한 번으로 대응을 못할 것 같고요. 뭐 두세 번의 지지 과정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는데, 문제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그나마 그래도 다른 S&P 500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전저점에 대해서 약간 더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좀 상대적인 하락분이 좀 잘 버텼다? 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차트의 흐름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지지권 약한 5월 27일부터 지금까지 지지를 계속 해왔다고 하게 되면, 근데 지지를 해서 단기 박스권 하단부를 계속 밟고 있다, 어느 정도 안전한 지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왜 그때 그런 표현을 썼었죠. 여기를 오래 지지했게 되면 그 에너지를 삼아서 이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한 변화가 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12,000원대 초반, 12,000원대나 아니면 12,300, 500대 저항을 앞두고 이 에너지를 응축하는 건지 아니면 못 버티고 빠지는 건지에 대한 테스트 구간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지를 오래 하고 있게 되면은 오래 해서 못 버틴다, 그냥 또 흔들리게 되죠. 이런 구간이 이번에 확인된 게 지금의 변화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들리시겠습니까? 그냥 머릿속에는 원래 어떻게 되지 이런 마음밖에 없으실 상황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벌어진 상황 쪽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또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들과 함께 같이 벌어진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상황에서 고점에서 무겁게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하방 압력 매물도 같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됐을 때, 올라갈 때는 거래량 좀 적었었죠.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전저점 때 부분에 한번 멈칫할 수 있어도 지금 분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의 분위기는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결론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거를 굳이 차트를 안 보고 아니면 시장 분위기 안 보고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지금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라는 거는 다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러면 시장이 막 하락하기 시작하고 위험 요소가 또 쫙 깔려 있고 투자 심리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이럴 때 내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중요한 상황들이 나오겠죠. 그거를 좀 이따가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시장이 안 좋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간에, 그래도 그건 큰 시장 분위기,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와 함께 조금 더 체크를 해보게 되면, 미국 증시 얘기 관련돼서는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물가 지표 가지고 또 맞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혹시나 그랬죠. 지나고 나게 되면 이것도 좀 그럴 것 같긴 합니다만, 이번에 나온 물가지수 지표 CPI가 8.6%, 작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들. 지난번 3월 달이 고점이었죠. 8.5. 그래서 여기서 8.5, 8.3, 8.2대로 이렇게 약간 0.2, 0.3 요거 가지고 지금 민감하게 움직이는 이런 거 보면 참 그렇습니다. 이게 투자를 하면서 민감한 거 하나에도 이렇게 크게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고 하는, 참 미묘하지만 작지만 파장이 커지는 흐름들,
이게 또 하나의 지금 시장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 수준까지 넘어가면서 부담감이 큰 부분, 특히 이번에 세부 항목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가 많았었죠. 그게 썩 좋을 거라고 나오는 분위기 아니었죠. 뭐 8.2 정도까지 나와서 시장의 어떤 예상치를 맞췄다라는 쪽에서 투자 심리가 그럼 안도를 받았을까요? 이것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8.2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는 의외로 안정되게 나왔네. 하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이 CPI 구성 항목 쪽에 가중치를 안 받는 쪽, 그러니까 즉 지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기타 서비스, 뭐 주거 비용, 그리고 상대적으로 에너지나 식품 쪽은 상대적인 좀 적은 포지션인데, 이렇게 유가가 계속 올라와 있고 식품 곡물 가격이나 식품 가격들도 계속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이게 8.2라고? 라고 또 의문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수치 자체 하나가 그걸 모든 걸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게 또 투자 심리 하나였겠죠. 그러니까 예상치에 맞췄다고 해서 시장이 반등했을까? 이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냥 안도의 한숨을 쉬고 또 몰렸을 수도 있죠.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거에 반증일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한 이틀 전에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서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논평들 생각보다 그렇게 썩 여전히 높은 물가가 보일 것이다라는 이런 암시를 하는 수준도 분명히 있었죠. 근데 이런 모든 걸 떠나서 지금 가장 큰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물가 수준이 나왔을 때 이제 연준은 당연히 뭐 또 빅스텝을 밟아가면서 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제 6월달 50bp, 7월달 50bp, 9월달이 25bp로 가면서 약간 좀 선회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9월달도 역시 50bp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물가를 바라보는 수준이 그렇게 불편하다는 거에 또 반증이겠죠. 그래서 약간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하반기가 아니라 이제 9월달부터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오히려 또 지금은 그게 아니라 역시 빅스텝 가야 돼라고 하는 쪽이 또 부담으로 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앞으로 계속 나머지 기간, 그러니까 연준이 8월달 잠깐 쉬는 기간 동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아마 또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물가 수준 높게 되면 당연히 빅스텝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또 부정적인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또 하나 이제 체크해야 될 게 그거 같습니다. 이제 물가가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이 높은 수준으로 갔었을 때 나오는 수요의 저항, 요거는 또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죠. 하나 예를 들게 되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비료 가격 같은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비료 가격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이 고공행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북미 지역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계속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한 20% 하락하게 됩니다. 그 비료 가격들이.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라고 하게 되면 비료 가격이 하도 높다 보니까 농가 쪽에서는 아유 그냥 비료 안 쓰고 그냥 생산해. 아유 이거 너무 높아서 못 쓰겠어 라고 하는 수요의 저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싼 가격을 안 쓴다라는 관점 쪽에서 비료 수요가 줄다 보니까 거기서 좀 밀린다고 보여지죠.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래서 비료를 안 쓴다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그게 반영이 되겠지만은 그럼 이제 생산량 측면으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비료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나냐 많이냐는 이거는 뭐 또 저희가 농업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러면 그만큼 비료가 양이 줄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과거보다는 줄겠죠. 오히려 비료를 쓰고 생산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좀 덜하겠죠. 그러면 예상보다 생산량이 준다? 그러면 또 곡물가 또 올라갑니다. 이런 현상이 또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들이겠지만 근데 또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북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계속 신고가입니다. 왜냐하면 비료를 만드는 대표적인 원료 부분 암모니아죠. 이쪽이 질산기 암모니아가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석탄으로 나옵니다. 석탄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석탄 가격이 지금 밀렸나요? 계속 고공행진이죠. 화석연료 흐름들 뭐 천연가스 쪽에서도 또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가격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나오는 것도 하나의 비료 가격의 상승 원인이다 라는 쪽인데 그 북미 쪽과 또 중국 쪽은 다르긴 하지만 왜 이런 얘기들이냐? 남의 화학이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느 쪽에 영향을 받느냐? 중국 쪽 그 연동을 받아서 같이 동남아 쪽에 가격과 연결된다. 여전히
비료 쪽에 대해서는 가격과 수요는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이제 북미 쪽, 그러니까 저희는 또 북미 쪽만 보고 피크아웃 가능성 때문에 뭐 비료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끈을 놓을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이렇게 물가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수요의 저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수요 저항이 왜 나오느냐? 그럼 수요 저항이 나왔을 때는 어떤 변화가 되느냐? 연준이 약간 바라고 있는 차라리 경기를 조금 쿨다운, 쉬운 말로는 쿨다운 아니면 경기 침체, 이런 쪽으로 가서 지금 강했던 수요를 꺾게 만들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라는 입장들도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 다 반영이 되는 시기가 나오게 되면 물가에 대한 안정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는 게, 그래서 빅스텝을 계속 가속화시킬 의도가 나오는 게 이런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중간 과정에서는 투자 심리가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지금 시장에 반영되는 또 하나의 변수로도 볼 수 있는 게 물가와 또 그를 수요에 대한 관점들, 이것도 바라보는데 이거 좀 슬픈 사실입니다. 너무 비싸서 못 쓴다. 너무 비싸서 안 산다. 이렇게 됐을 때 나오는 변화가 아무래도 부담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제 주택 가격 같은 경우도 반대로 이제 모기지 가격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나오는 또 이 주택 수요에 대한 저항들도 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수요를 자극할 만한 요인들을 나와서 물가를 또 끌어내리는 요인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확인할 때도 시간이 걸리고요. 근데 약간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 쪽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것보다 인위적인 게 좀 더 많은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쪽이라도 물가가 안정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 위원이나 또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또 2024년 가게 되면,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이죠. 금리를 멈추고 금리 인하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참, 그럴 거면 금리를 왜 올려? 라고 하는, 물론 여러 가지 의문도 나오겠지만, 지금은 물가, 한 1년, 2년 뒤에는 경기, 이런 쪽을 생각하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어지럽죠? 이렇게 막 복잡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반영하는 거죠. 불확실성이 크다는 관점 쪽에서 금리 가지고 올린다, 내린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다 보니까 더 지금 혼란스러운 국면들, 이게 투자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측면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금리가 뭐 꾸준히 어떤 이제 변화가 가고 올라가는 국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춰서 그래도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큰 변화 없어. 충분히 어느 정도 이를 감내하고 뭐 꾸준한 지금 성장 궤도를 보여줬던 실적 궤도를 가져갈 거야 라고 바라보면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단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잘 버틸까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즉 잘 버틸까에 대한 의문을 갖는 중에 딱 하나 그겁니다. 이번에 중국의 봉쇄로 인해서 실적 타격들이 당연히 받았을 겁니다. 그 당연히 받았던 거에 대해서도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변한 국면 쪽에서 하나의 초점들, 그러면서 그 중국 봉쇄로 나오는 여파들이 당장 2분기 실적에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 부분들을 과연 이런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국면 쪽에서 벗어나겠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아니다,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위축들을 좀 생각해보자.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그렇게 잘 나가던 애플, 그렇게 우려가 뭐 다른 쪽으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데이터가 판매량과 생산량 데이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지금 4월달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뭐 1100대 판매했다고 봐야 되는, 중국에서 판매했다고 보게 되면은 이거 아무래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쪽도 같이 또 안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아마 지금 뉘앙스가 실적 같은 경우도 같이 우려감이 돼 있다. 이게 좀 현실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 FOMC를 또 다음 주 6월 14일, 15일 저희는 16일 목요일 날 또 시장에 영향을 받을 거고, 미국 시장의 동향인데 물론 다 합니다. 그냥 50bp 기정사실화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나오는 뉘앙스들 또 챙겨봐야 되겠지만 뭐 아마 원칙적인 얘기만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또 연준의 어떤 가속화된
물론 뉘앙스들은 좀 강하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어떤 특별한 변수로 나오는 것보다 이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데 또 나오는 앞으로의 스케줄과 관련된 쪽에 또 힌트들 체크를 하겠지만은 예견된 쪽이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쉽사리 반등은 못할 것 같고요. 진짜 전저점대 부분에서 고민은 하겠지만 분위기 따라서 여전히 또 전저점대 테스트 이후에 또 시장이 힘없이 나올 수 있는 국면들에 대한 변화들은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서밖에 나올 수 없겠다.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그러니까 6월달 끝나고 7월달부터 바로 나올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또 시장을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쪽도 한 번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보게 되면 달러와 다시 강세로 갑니다. 그래서 달러와 강세로 갔었을 때 지금까지 인덱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1대, 103, 104대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104대를 안착할 수 있느냐. 근데 달러가 강세로만 갈 수밖에 없는 요인들 쪽이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아마 다른 유럽도 금리를 이제 올린다는 쪽과 함께 어떤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또 이번에 나왔던 무역 수지나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는 달러화가 독주를 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은 또 아니다라고 보게 되면 아마 또 진입점 고점대 지금 현재 103대 정도 돼 있는데 104대가 또 강력한 저항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돌파해서 안착한다라는 부분들은 아닐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또 박스권을 그린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환율 같은 경우도 원달러 환율도 아마 지난번에 보였던 뭐 1290원대를 돌파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변동은 상당히 크더라고요. 지금 일중으로 10원 단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외환시장도 상당히 불안한 국면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쪽에서 일단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4대가 넘어서 안착하느냐 이거를 결론적으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국채금리입니다. 또 3%대 넘었죠. 넘어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3%대가 안착해서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안착해서 그대로 또 확장 국면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달러도 그렇고 국채금리도 그렇고 10년물이 그 정도 라인에서 더 강하게 뻗어나가지 못했던 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둘 다 그런 쪽으로 변화가 좀 신호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주식시장은 안 좋은 변화겠죠. 그래서 3%대에서 연준이 생각보다 계속 강하게 나올 것 같아. 장기 금리 같은 경우도 확장세로 나갈 것 같다라고 분위기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또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챙겨보자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는 어제 유가는 보니까 소폭 한 0.5%좀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경계감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작년에 휘발유 갤런당 2달러대가 조금 넘었던 부분들이 지금 5달러대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동이 많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론 필수적으로 써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2.5배 작년보다 올랐던 이 유가 그 이동 비용을 가지고 고민을 하겠죠. 굳이 안 갈 때 차라리 좀 약간 뭐 걸어서 20분 미국은 넓죠. 예, 지역이 20분 30분 걸린다. 운동 삼아 가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단계까지 온다라고 되면 말씀드렸던 수요의 저항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거를 가격에 영향을 주느냐라는 부분들이 앞으로의 또 하나의 관건이다라고 하게 되면 높은 가격과 그에 따라서 계속 수요가 유지되느냐 이 부분들이 앞으로 체크해야 될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안 나오고 오히려 약간 자정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수요와 공급의 논리지겠죠. 그 가격이 높았을 때 그러니까 공급은 그냥 그래도 늘어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요에 대한 변화 이거를 좀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쪽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유가가 120달러대 갔다가 이거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냥 다시 하락해서 예전 수준으로 7, 80달러대로 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어제도 나온 데이터 중에서 하나를 보다 보니까 지금 재고량이죠. 지금 유가에 대한 재고량, 천연가스에 대한 재고량.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 유럽 같은 경우도 쭉 하락했다가 저점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 입장 쪽에서는 재고 좀 쌓아놔야 되겠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하반기 특히 좀 더 빠르게 겨울로 오는 9월, 10월 달부터 겨울로 들어가는 북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삽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를 악물고 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재고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름에는 가스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재고량이 살짝 늘어나는 거 가지고
천연가스 가격들이 좀 고점에서 빠졌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절대적인 수치를 보게 되면 원유는 재고량 상당히 부족한 쪽으로 계속 빠지고 있고요. 천연가스는 약간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또 어차피 겨울로 가게 되면은 이거 재고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수요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맞출까 고민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주도주입니다. 이 관련된 쪽이 에너지 관련된 섹터가 주도주인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유가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쫓아가지 못하고 그냥 조금이라도 언제 사볼까라고 대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딱 한마디로 이게 주도주가 맞다. 어떻게 주도주를 볼 때는 이제 주도주가 탄생하는 배경이 어떤 그 시장의 트렌드가 있겠죠. 근데 트렌드를 유지하면서 그거를 주도주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주도주가 다시 올라가고 하는 거는 딱 하나 유가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유가를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맞춰서 그러니까 만약에 유가가 하락했다 그랬었을 때 지금 뭐 요만큼 갖고 있던 거 요만큼 더 돌려서 좀 비중을 맞춰 나가면서 시장을 대응할 정도 그게 가장 중요한 주도주 지금 현재의 변화가 아닐까 싶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태양광, 풍력 다 여전히 뜨거운 고점에서 여전히 짱짱한 상황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유가가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정유주도 지금 같은 패턴에서는 유가 하락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그러면 유가 하락했으니까 계속 올라갈까요? 이쪽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유가 하락하게 되면은 차라리 예전에 그랬었죠. 유가 상승 때 수혜를 받는 섹터, 신재생,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처럼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약간 여기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즉 에너지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유가를 바라보면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화석연료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조금 이슈 나오게 되면 뭐 원자력도 가끔 이제 툭 튀고 하는 이런 변화들 쪽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sektor들은 지금 꼭 포트에 제가 보기에는 넣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넣어놓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비중을 확 채워서 이젠 앞으로 유가가 계속 갈 거야 뭐 이렇게 팔짱 끼고 있을 단계는 아닐 것 같고요. 이것도 주도주로 맞추는데 지금 그렇다고 기존에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겠지만 새롭게 이게 시장의 주도 저희 8.15 머니터에서는 몇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약간 올라가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대로 대응을 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쪽을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 흐름을 보면서 여기서 비중을 분할로 계속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는 전략들이 같이 어떻게 가느냐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다른 쪽에 대한 비중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줄여놓고 그래서 나 이거는 마이너스 30%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못 팔아 마이너스 크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안 되겠어 라고 하게 되면 그런 종목이라도 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더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것도 좀 줄여놓은 가운데 그 다음에 주도적인 에너지 관련된 쪽 또 지금 섹터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움직이는 섹터 주도 개념 쪽에서 시장을 약간 리드하는 쪽 돼볼까요? 에너지 쪽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약간 뭐 강관 어떤 에너지와 수반될 수 있는 플랜트 관련돼서 피팅 밸브 이런 쪽들 그리고 또 하나 방산 쪽이죠. 방산 쪽도 웬만해서 안 밀리고 있고 계속 지금 시대에 또 하나의 떠오르는 다 아시는 수출과 함께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몇 가지 섹터 또 하나 로봇 들어가죠. 로봇도 이게 주도 섹터라고 보기는 힘들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 로봇이 앞으로 대세인데 로보 하는 이 로봇스러운 것들을 사야 돼?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테마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냥 많이 정체된 흐름들 쪽에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틀 수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좀 많이 소외될 때 거래량 보면 대충 알지 않습니까? 주가도 소외되고 거래가 완전히 침체했을 때 이때쯤이면 이슈 한번 나오겠네. 그러면 한 번씩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쭉은 아니고요. 그냥 슉 한번 올라갈 수 있을 정도 이렇게 반응들은 나올 수 있는 섹터니까 또 관심 갖고 보긴 하셔야 되니까 매매 관점 쪽으로는 보시긴 하셔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이런 몇 가지 섹터들이 또 요즘 보니까 자율주행도 하나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범 사업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외신들도 많이 주목하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복잡한 강남에서 이 자율주행 택시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많이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들어가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아마 이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따라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테마주 매매는 움직이면서 막 갈 때는 그러니까
테마주 매매 한번 딱 말씀드려 볼게요. 테마주 매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 이쪽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슈가 나오니까 관심이 높겠죠. 그럴 때는 보통 내가 자산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거기서 딱 500만 원만 5%죠. 거기서 그냥 움직이는 정도만 갖고 이렇게 대응할 정도. 그래서 이거 테마가 금방 끝나겠네 싶다 그러면 그냥 살짝 들어갔다가 뭐 빠르게 정리하고 나온 정도. 하지만 그런 테마가 딱 보셔서 이게 일시에 나오고 그냥 끝날 테마인지, 대표적으로 일시에 나온 테마 그런 게 있겠죠. 뭐 돼지열병 아니면 가축병과 관련된 쪽에서 일시적으로 발병했다. 그래서 그게 오래가는 테마 아니지 않습니까? 뭐 많이 가봐야 하루 이틀 정도 갔다가 또 저 얘기 없고 확산되는 거에 따라서 또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거 완전히 단기 테마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정할 게 없다. 그럼 그런 거라도 들어갔다가 뭐 저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기술적 분석 보면서 살짝 들어갔다 나온 정도. 이런 게 다 할 것 같고 나머지 가지고는 소외가 됐다가 좀 정체가 됐을 때 그런 때 그 테마 흐름들이 크게 안 꺾이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도 한 번쯤 대응할 수 있겠죠. 뭔 소리입니까 이게. 시장이 안 되다 보니까 테마에 대한 얘기도 살짝 뭐 이 정도로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에너지 관련된 쪽은 꾸준히 관심 가져야 된다. 이게 앞으로에 대한 명제고 계속 유가의 변동과 함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지금 국내 증시는 어디로? 네, 국내 증시 차트 보기도 싫습니다만, 왜 미국 시장 저런데 왜 봐야 돼?라고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똑같죠. 지금 이제 테스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난 2,550대 중심으로 또 테스트 나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 또 지켜보는 상황들이겠죠. 이런 때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격도도 바짝 붙어 있고 저항대까지 딱 들어가 있고 요 두 가지 흐름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경계감은 있었는데 혹시나 나스닥이 한번 강하게 돌파해 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켜보다가 또 그냥 훅 들어오는 거에 대응을 못하는 상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가 어디냐? 딱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 이전에 이게 2018년도 때 이제 2,500선 때 요때죠. 그러니까 2018년도 때 약간 그 관세 전쟁,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막 터지기 전에 그때 그래도 뭔가 뭐 반도체 관련된 쪽 좀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서 막 꿀럭꿀럭 움직이다가 거기서 한번 좀 타격받았던 요 전 단계 수준까지 지금 테스트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월봉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조금 더 자세하게 봤었을 때 그 고기부터 또 하단부 정도까지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약한 지금 기준으로 2,500선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반대로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지를 하는 장기적인 측면 쪽으로 봤을 때 지지를 할 수 있는 단계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옵니다. 첫 번째 요 안쪽까지 봤었을 때 2,500 초반대 그리고 또 지금 까만색으로 표시된 요 지지대 보게 되면 이쪽이 약 한 2,450선 정도 됩니다. 앞으로 100포인트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 추가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2,450이 어떤 쪽으로 중요하냐면 2020년도 8월 달이죠. 요때 나왔던 강한 또 지지권역 중에 하나 요 꼬리 요 머리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추가로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100포인트입니다. 100포인트 단위 안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이 안쪽으로 또 들어가면서 뭐 2,450에서 2,550 안쪽으로 또 들어가는데 제대로 못 올라오는 거죠.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래서 계속 또 이 흐름을 반복하면서 참 지루하게 또 하반기를 들어간다. 이러면 참 매매하기 진짜 힘듭니다. 가장 깔끔한 거는 부담감이 나오면서 한번 2,450이나 뭐 추가로 하락을 그냥 확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오는 또 저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정리될 것도 싹 정리되고 거기서 V자 반도로 올라와서 다시 2,500, 2,550, 2,600선 안쪽으로 딱 들어온다. 이게 어떻게 보면 증시 상황은 가장 좋겠지만 그 보는 관점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거의 뭐 폭풍우가 지나가듯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폭풍우처럼 한번 확 지나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뭐 거리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이어가는 자정자극이 나오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들어갔는데 계속 거기서 비 오고 장마철처럼 비 왔다가 안 왔다가 계속 이렇게 좀 축축한 날씨가 계속 드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또 저희가 견디기가 더 힘들겠죠.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는 확인해야 될 텐데
지수상의 포인트는 여기서 더 그냥 다이렉트로 간다. 이거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걸리는 자리들이 앞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도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추가로 100포인트? 근데 의외로 100포인트가 계좌에는 타격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계좌가 내가 버틸 수 있는 종목과 버틸 수 있는 계좌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또 하나 저희가 체크해야 될 앞서 이게 강하게 들어왔다 나올 것인가 아니면 계속 좀 재미없게 질질 시장에서 그 변화가 재미없게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딱 하나 그거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고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반응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갈 것이냐. 이쪽과 함께 외국인들이 왜 한국 주식을 안 살까에 대한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조합해 볼게요. 외국인들은 왜 삼성전자를 안 살까? 계속 팔기만 할까? 이거죠. 삼성전자가 반등하고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을 해야 그다음부터 한국 시장에 대한 지수나 흐름들이 탄력을 받겠죠. 그 전 단계다라는 것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최근에 다 비슷한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이나 뭐 좀 주식 좀 만진다는 분들, 주식 좀 친다는 분들 이분들 다 관심이 많이 좀 떨어져 있어서 한 발 이렇게 떠서 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고객 예탁금이 감소합니다. 이게 지난 60조 이상으로 갔던 고객 예탁금이 57조가 깨졌습니다. 계속 빠져나가더라고요. 이게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과거 같은 경우는 2020년, 21년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했어. 이거 싸게 사는 기회래. 주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좋은 종목들 다 모아가는 거래. 라고 했던 분들마저도 그렇게 얘기했던 놈 누구야? 나와봐! 이러면서 지금 화가 나 있으신 분들 많죠?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객 예탁금이 이제 지쳐서 나가기 시작하는 모습도 확인이 된다. 물론, 금리의 변화와 함께 다 연관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뭐 좋은 시도 아닙니다. 체력이 약간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요즘 코스닥 신용잔고는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향 정체, 코스닥은 하락했다가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툼에 비슷하게 나와서 시장의 흐름을 정말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00포인트가 추가로 빠져서 진짜 아수라장이 된 다음에 움직였을 때 가장 그런 정점을 찍는 거는 저희가 잘 알듯이 취약한 코스닥 중소형주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은 지금 같은 장세든 레버리지 매면 지금 같은 장세든 뭐 좋은 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리가 안 되시면 전혀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더 세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용 가지고 대응할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혹시나 신용 가지고 낙폭이 커졌기 때문에 이거 어떡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월요일 날 정리하십시오. 신용은 지금 쓸 때가 아닙니다. 현금 가지고 버티셨다가 차라리 흐름 확인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사고 삼성전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차라리 정리했던 신용 그때부터 다시 쓰세요. 근데 지금은 버티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앞으로의 국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이를 대응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신용으로 안고 대응한다고요? 이거는 그냥 다이너마이트 안고 지금 전장으로 뛰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하시면 안 되고 결론적으로는 한국의 변화들은 이거는 뭐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은 딱 그거 같습니다. 그냥 내 투자 심리의 테스트 구간. 그래서 내 계좌 관리 시험 때 이 사람이 이젠 시장 가지고 할 얘기가 없으니까 다른 얘기로 시간 채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시간은 벌써 끝났습니다. 40분, 50분 정도만 하기로 했었는데 더 말이 많아졌죠. 네, 그래서 결론 그거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약세장, 하락장, 분위기 안 좋은 장 이런 쪽에서는 그냥 좀 주식을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그냥 칼같이 한 50%는 현금으로 나누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런 상황 쪽에서 내 투자 심리 그러니까 갖고 있는 종목 가지고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안 되겠다 그러면 아마 여기 자신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주식이 하락해서 손해보가 얼마인데 내가 왜 못 팔아? 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앞으로 더 추가 하락했을 때 내가 관리가 안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정리하는 게 맞죠. 이거를 어느 정도 안 될 거 될 걸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맞죠. 물론 2,500선 초반
2,500선 중반에서 정리하라고 미쳤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다 정리해서 이거 그냥 손에 내가 감수하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중에서 안 되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도저히 만약에 여기서 2,500 뭐 최악의 경우 2,450까지 밀렸다가 다시 뭐 2,600선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종목이 내가 산 게 10,000원입니다. 지금 7,000원입니다. 근데 이게 5,000원 갔다가 다시 7,000원으로 오느냐, 5,000원 갔다가 5,500원에서 머무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정리하는 게 맞죠.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비싼 구간일 수가 있거든요. 더 나은 가격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수하고 종목별로 그리고 또 내 계좌에 대한 시험대가 여기서 들어온다라는 것들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럴 거면 시장 저 2,700, 800선에서 얘기를 하지 왜 지금 얘기를 하느냐.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만약에 3,000선이 간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3,000선이 갔을 때도 아마 내 계좌는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안 올라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해답은 제가 뭐 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종목을 봤을 때 좋은 걸 찾지 말고 안 좋은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왜 이게 여기까지 밀렸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물음들. 답을 못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감수해야 되는 건 뭐 누가 주변에서 아무리 조언한다고 해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아닌 건 차라리 현금을 1,000만 원 샀는데 700만 원 돼 있는 거, 아니면 1,000만 원 샀는데 최악의 경우 500만 원 돼 있는 거, 이거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1,000만 원을 갈 수 있는 여정을 만들어 갈 때 이거 그러면 이 빠른 시간, 그러니까 한 1년 만에 반토막 났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라고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500만 원 가지고 시간이 2년, 3년 아니면 더 좀 시장 장세가 더 힘들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5년 안에 다시 1,000만 원으로 만들겠어 하고는 시간과 함께 나의 회복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가장 안 좋은 거는 이거 안 되겠어. 네 5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보니까 노터스? 뭐 이런 거, 급등한 종목들 이거 보면서 한 방에 이거 복구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아니야. 그러면 500 가지고 신용을 써서 1,000만 원을 만든 다음에 1,000만 원 가지고 한 20% 두 번만 먹어도 바로 한 900만 원 될 텐데 200, 900만 원 될 텐데 이렇게 빠르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가는 내 자신을 얼마큼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간으로 조금 나를 다스리고 손을 봤다고 하더라도 다스려서 좀 시간을 갖고 얼마큼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를 찾아가는 단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거 얘기하실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 쪽에서 이렇게 손해를 본 상황 쪽에서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플러스 알파는 저희는 무슨 기관이나 다른 투자자들 기관 같은 경우는 자금이 이렇게 돈 빠져나가게 되면은 돈 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금은 계속 쪼그라들고 빨리 성과를 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무리하는 전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요즘 이번 주 보니까 R랩, HLB 이런 거 막 매매합니다. 기관들이. 왜? 라고 했을 때 제가 답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좀 15업 좀 해가면서 그래도 손해본 거, 반토막 난 거, 그래도 조금씩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500 가지고 만약에 다시 400이 된다, 300이 된다. 물론 이에 대한 공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보다는 이걸 가지고 다시 시장에 맞게 주도주가 뭔지 보고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거기서 조금씩 움직였을 때 다시 500이 550되고 600으로 갔을 때 마인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좀 살 수 있어. 할 수 있어라고 하는 희망이 나오면서 거기서부터는 약간 자신감이 나오겠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변화를 또 하나씩 또 점검해 가는 게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첫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과정에서는 1,000만 원짜리 500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마음 다스리기. 이게 조금 더 필요하겠죠. 아마 오늘 종목 뭘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조금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장이 하락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지. 네.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해보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깡통 계좌라고 그러죠. 신용을 샀다가 깡통,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다 해봤어요. 신용부터 예전에 미수라고 해가지고 미수를, 그러니까 예전엔 그랬습니다. 한번 미수를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계좌를 가지고 미수를 딱 찍게 되면은 2,500까지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가 이게
연장이 되는, 그러니까 보통 지금은 3일 만에 반대 매매가 나가죠. 이틀째 돼서 한 번 더 매매를 하게 되면 하루가 더 연장됩니다. 이걸 계속 하게 되면은, 매일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계좌가 1,000만 원짜리를 2,500으로 한 달 내내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 3일 안에 정리를 하고 이게 동결 계좌로 바뀌면서 1,000만 원 가지고 계속 쓸 수 있는데 예전에는 2,500을, 내 계좌는 2,500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1,000만 원 넣고. 그렇게 매일 매매를 하면서. 그게 한 달 동안에 녹아나는 건 순식간이겠죠. 네, 이런 거, 뭐 신용,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뭐 선물 옵션 모든 거 다 해보고 나서 여러 가지 계좌가 더덜덜덜해지다 보니까 느끼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은 이제 그 이후부터는 그 비싼 수업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돈들 다 모아다가 차라리 뭐 어디 아파트를 하나 샀으면은 뭐 또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근데 그 상황에서 아파트 살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네, 그냥 주식이 좋아서, 주식 매매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쌓이고 쌓여서 뭐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지금 남는 건 틱쟁이, 그렇게, 단타쟁이 이렇게 남는다고 하더라도 뭐 다 자신의 생존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는 또 여러 가지 문제고 앞으로 된 또 나에 대한 테스트겠죠. 네. 종목 가겠습니다. 네, 아무리 이런 얘기 해봐야 뭐 답도 없는 얘기고. 네, 근데,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말씀드렸던 종목들 쭉 보게 됐을 때, 정유주 우선주 얘기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에너지주 얘기를 이번 주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차라리 이런 때, 지금, 볼까요? SK 이노베이션 우선주. 고점에서 약간 무거워지죠. 근데 이쪽을 봤었을 때 중요한 게, 호가가 그렇게 많은 스타일이 최근에 이게 많은 겁니다. 하루에 거래 8,000주 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 나보고 사라고? 라고 하셨을 텐데, 근데 그게 저 본주에 대한 이제 대응 관점적으로, 그래서 이걸 그렇다고, SK 이노베이션 우선주 한 1,000주만 사야지. 이게 아니라, 시장에서 맞는데 상대적으로 좀 대피할 수 있는 쪽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린 거였죠. 그리고 또 이런 쪽과 함께 또 S51 우선주, 이런 것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제일 세네요. 왜냐하면 좀 거래가 좀 더 잘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더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럴 때는 거래가 안 되는 것보다 좀 움직이면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SL 우선주로 더 많이 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익이 과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린 얘기는 그래? 그러면 한번 관심 종목에 넣었다가 유가가 좀 출렁이거나 그렇게 나왔을 때 내가 사볼 만한 섹터들, 이게 어딜까에 대한 대응들, 이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또 한국가스공사 많이 말씀드렸죠. 네. 잘 가네요. 이렇게 말씀드릴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잘 갑니다. 근데 지금 많이들 한국가스공사가 정부가 관리하다 보니까 가스 가격 못 올리면 재미없는 거 아니냐. 이거는 발전 쪽으로 LNG 발전 쪽으로는 충분히 같이 연동돼서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전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생각하는 것보다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쪽에서 말씀드렸던 가스 쪽에 좀 넉넉하게 볼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말씀드린 거였고요. 계속 유지됩니다. 계속 관심 있게 또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현대미포, 한국화본 뭐 여전히 정체는 돼 있는데 꾸준히 기술에도 계속 추세는 유지될 걸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이고, 또 하나 종합상사 얘기를 드렸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종합상사 쪽도 너무 저희가 좀 외면하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지금 LX 인터내셔널 이 패턴이 요거랑 한번 같이 보세요. 한국항공우주 거의 비슷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추세는 흐름들 괜찮습니다. 맞춰가고 있는데 아직 모멘텀이 강화되지 않은 계속 유지가 되는 종목들이다. 라고 되면 시장에 맞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상사, GS글로벌, 현대코퍼레이션, LX 인터내셔널 다 관심 종목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종목입니다. 한번 놓으시고 이것도 같이 따라서 탄력 나올 때 이것도 시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쪽도 지금 에너지의 대란 쪽에 같이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또 심택도 외국인들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지금은 어렵겠죠. 지금은 계속 아직 외국인들은 삽니다. 여전히 기관들은 왔다 갔다 그러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때 공매도 하고 쇼코버링이 서서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더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직 저점은 못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히 올라오다 보니까 타격을 받아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실적이 2분기에도 큰 변화 없이 저희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나온다.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손절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갖고 계신 물량에 적어도 한 20% 정도는 추가로 한번 더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많이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주 갖고 있다. 한 20주 정도는 추가로 이번에 당장에 월요일도 밀릴 거고요. 다음 또 흔들릴 때마다 밀릴 텐데 제가 보기에는 실적의 동향들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 분기도 여전히 짱짱하다. 그러면은 그 구간 때는 빠르게 또 돌아가는데 일조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을 가격이 또 밀렸기 때문에 그러면 돌아가는데 또 약간 가격이 싸졌네 라는 의미 때문에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죠.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 엔터주 쪽에서 요거는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큐브 엔터는 혹시나 요즘에 여자 아이들 가지고 한번 움직임이 나와서 좀 저가 매수가 아닐까 싶은데 혹시나 지금 직전 저점대 부분 이탈한다 이러면은 그냥 정리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전고점대 못 넘어가고 약간 좀 돌리지 않을까 싶은데 거래도 없고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JYP 엔터를 이번 밀렸을 때 저점을 내서는 게 훨씬 낫지. 요거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매기가 안 돌아오네요. 그래서 전저점대 이탈은 그냥 무조건 손절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컨텐트리 중앙 잘 버텨요. 잘 버티고 지금 이게 지수만 약하지 않았으면 한번 돌파를 세게 했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계속 요 지지권 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그래서 CJ, CGV보다 이게 나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더니 CJ, CGV가 조금 더 강하네요. 근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둘 다 지금 중기 지지권 안쪽에서 왔다 갔다 돌아갔다 나왔다를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CGV는 외국인이 컨텐츠리 중앙은 기관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뭐 나쁘게 보지 않고 이번에 대작들 계속 나옵니다. 한 여름 때까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번엔 우리 톰 크루즈 형님이 이제 전투기를 몰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북미 지역엔 벌써 제작비가 80%까지 회수했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또 봐야죠. 이제 마동석 형님 이후로 톰 크루즈 형님이 영화관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것도 보게 되면 그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랑 이 좀 문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거는 이제 좀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뉘앙스로 만약에 탑건이 나온다 그런 건 모르겠고 한국 드라마들이 이번에 보니까 또 나오는 수상받은 베테랑 뭐 그 해결이죠. 헤어질 결심 뭐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오히려 저는 여전히 뭐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는 쪽에서 영화관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나무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조목들이 이런 장에서도 잘 안 빠지네요. 괜찮네요. 네. 왜일까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좀 잘 변지는 종목들이 좀 있죠. 네. 그래서 나무가도 개인적으로는 삼성 쪽에서 변화가 되었을 때 좀 크게 움직일 종목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다 위쪽입니다. 그래서 밀렸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카메라에 대한 관심은 가장 높다라는 쪽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높은데 중요한 거는 이런 중기 지지권 마찬가지로 나무가는 11,700원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부분이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바뀔 수 있는데 이탈할 거였으면 벌써 저 밑에 갔겠죠. 근데 아직은 그 위쪽에 있다라는 쪽에서 중기 지지권 흐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NC소프트 게임주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의외로 지금 강한데요. 지금 게임주들이 이번에도 NC소프트 한 1.8% 밀렸고 크래프톤 대표 주자들입니다. 예. 지금 오히려 0.9% 밀리고 지금 아직까지 요 위쪽에서 나와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시장은 전접점대를 2,550선 테스트하고 이탈하는데 혹시나 이런 게임주들의 대장주들이 지금 보여지시는 이런 중기 지지권 쪽에서 잘 버티고 있다. 그러면 아마 다시 한번 전저점대에서 혹시나 좀 반등 나올 때 게임주들은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중기 저항선 또 위메이드도 이게 그렇죠. 위메이드도 지금 벌쩍 올라와서 좀 변화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쇼커버링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갔냐라는 부분들 쪽은 다음 주에 좀 해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잘 견디고 돌아가는데 탄력이 가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시장 흐름들과 같이 그냥 축 처지느냐 요거에 대한 테스트가 다음 주 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임들은 한번 관심은 가지시되
지금은 사실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 체크하고 확인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방산주 얘기 또 새롭게 들어오는 종목들 쭉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STX 엔진은 한번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는데 혹시나 이 정도 가격대 13,000원대 초반대 흐름들 쪽에서 밀리는데 여기 지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제 탄력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현대로템 말씀드리면서 아난티 말씀드렸죠. 제가 요거는 앞으로 분양 수익과 함께 크게 변할 수 있겠다. 이런 날도 올라가네요. 예, 지난주 같은 이런 날도 올라갑니다. 예, 왜 올라갈까? 기관이 왜 이렇게 살까? 뭐 이런 리포트 파일도 있겠지만 뭘 암시하는 바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좀 정리될 거 다 정리되고 이번에 새롭게 움직이는데 거래량 보세요. 과거에 못 보던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아난티는 제가 보기에는 9,000원대 안착을 해서 그 위쪽에서 탄력받게 되면 이제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과거에 보이지 못했던 거래량이 약간 이제 돌아오기 시작한다라는 쪽에서 주의 깊게 보시겠지만 만약에 지금 일봉상에서 이 종목이 여기죠. 지금 8,300원대가 이탈한다. 8,300원이 이탈한다. 이때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하셨다가 다시 밑에서 돌아오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시장 때문에 밀리는 거겠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아난티 저 맨날 나오는 저 사람이 그래도 좋다고 하니까 한번 사봤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천주 갖고 있다. 8,300원이 이탈한다. 50%는 팔아야 됩니다. 팔았다가 밑에서 확인하는 거 시장 때문이죠. 확인하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게 8,400원대 안착돼서 다시 올라온다. 그때는 다시 한번 200주 정도 늘려볼까라고 하는 기준점이 8,3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바이오주 말씀드렸는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보니까 이틀째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 수급 동향 봐서 어제 그저까 지난 목요일 금요일 때 나왔던 수급들 들어오는 거 가지고 혹시나 바이오주 좀 치시는 분들, 예, 이런 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데 바이오주 관심 없는데 굳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학주 쪽에서 막 들어오는데 잘 모르겠다. 그 중에 하게 되면 송원산업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딱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시장 분위기 봐서는 또 흔들리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목은 혹시 이 정도쯤, 그러니까 즉 약한 22,500원, 제 파란 사슬짝에 딱 닿네요. 이제 월요일 날 이 정도까지 들어온다. 뭐 아니면 이번 하락에 여기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는 사볼 생각입니다. 이런 종목은 봐야죠. 예, 사도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먼저 약간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에서 들어와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좀 이용해보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가격대에서 가장 좋은 전략은 지금 박스권 하단부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4월 달부터 들어왔던 요 박스권 하단부 가격에 딱 저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송원산업 한 1,000주 사보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 가격대에서 100주 삽니다. 추가적으로 봤다가 밀리는 거 봐서 조금씩 늘렸다가 아마 22,500원까지 거기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는 조금씩 모았던 거 이번에 한 300주 확 사는 자리겠죠. 그래서 모았던 거를 좀 비중을 늘리는 자리 쪽으로 그때 추가 하락을 그렇게 이용하는. 그러니까 좋은 종목 찾고 자리를 맞춰가면서 물량을 분할로 대응한 전략. 이게 맞는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야 단가 관리도 되고 아니면 이거 여기도 안 있는 거 싶은데 그러면 모아가다가도 잠깐 스톱하고 차라리 좀 이상한데 그러면 좀 줄였다가 다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비중을 모아가는 전략 쪽은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강원랜드 얘기, 카지노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강원랜드도 조금 강합니다.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아직 외국인 관광객, 일본 관광객 가지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요즘 리오프닝 되니까 강원도로 가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추억을 생각하면서 강원도가 다시 열렸다, 강원랜드가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먼저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중요한 거는 무겁습니다. 종목 자체가 저희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 그걸 가지고 외국인이 사는데 조금 좀 한번 기다려서 추세적으로 가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게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배당을 안 줬는데 배당도 이렇게 되면 좀 꽤 되겠죠. 왜냐면 이제 이것도 실적 재개가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배당 성향 같이 보게 되면 아마
과거 한번 볼까요? 이게 배당을 얼마나 줬었죠? 2019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배당이 900원 줬었네요. 만약에 실적이 살아나서 이 정도로 준다. 900원이면은 예, 3점 몇 프로네요. 뭐 이렇게 완전히 크진 않네요. 예, 근데 그래도 이 배당 재개가 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체크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카지노 쪽은 아마 또 파라다이스 볼까요? 일본인 관광객이 와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카지노다라고 하게 되면 파라다이스 봤었을 때 무너지진 않네요. 고점에서 대롱대롱 거리고 있는데 6월 10일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 관광객 주말 사이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한번 또 체크해보고 기사 한번 좀 보고 뭐 혹시나 장도 안 되니까 일본 가신 분도 있을까요 지금? 네, 근데 잘 다녀오시고요. 예, 일본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예, 그런 글로벌 방송이 아니고요. 네, 저희는 그냥 예, 여러분들과 다독이는 방송, 이 충격적인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쭉 언급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이번 시장에 잘 버티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지금 보니까 그래도 많이 오전 라이브 시황 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알짜 코너가 제가 진행하는 게 아닐까라고 임 대표님께서 얘기를 살짝 해주신 적은 있더라고요. 예, 가장 실시간 조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다. 제가 나온 시간에 그냥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근데 그럴 만큼 제 어깨가 무겁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의 특성이 시장에 맞추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조금 더 시장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스타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덜 빠지고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 이거 하나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갈 거야가 아니라 저희는 그렇게 보여서 뭐 8.15 리딩방이 아니라는 얘기 충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종목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아난티를 얘기했어? 저 대북준대 나 관심 없어. 안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난티가 분양 수익 때문에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리포트 찾아봐서 읽어보시고 괜찮네?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나는 이 종목을 8,700원대, 그러니까 8,500원대 안 들어오면 안 사. 그러면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들어옵니다. 그럼 사시죠. 근데 난 8,500원대 사도 8,000원 내 손절가야. 라고 하면 본인의 손절가. 아니면 뭐 이게 5%가 빠져서 손절하세요. 이게 아니라 나에 대한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한 10%까지 버틸 수 있어.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 손절가를 잡아놓고 내 손절가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를 욕하세요. 저를 욕하시는 게 낫죠, 차라리. 그리고, 종목도 못 바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낫고. 근데 그거보다도, 내 스타일에 맞춰서 종목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정유주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나는 예전에 정유주 사서 재미가 없었어. 안 사면 됩니다. 그리고 내 스타일에 맞춰서 가셔야지 저희가 얘기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이거를, 계좌를 여러분들한테 맞춰가라, 이걸 꼭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정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회피하려고 그러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말씀드려도, 그럼 노터스 오늘날 따라 사요? 이런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종목이나 아무리 강한 종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 스타일이 안 맞다 그러면 내 종목이 아닌 겁니다. 그런 점을 염두하시고, 그래도 그나마 저는 최선적으로 시장에 맞는 종목, 시장의 주도적인 종목에 가깝게 말씀드리려고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꼭 염두를 하시고 보면 대부분 덜 빠졌거나 아니면 올라가고 있거나 이런 종목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런 거 왜 사? 근데 할 게 없네? 그러면 10주만 한번 사볼까? 그래서 10주에서 한 3%만 벌어서 한 점심값이나 벌어볼까? 하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으로 그래 다 손절 이쪽으로 다 인간이 얘기했어 가자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이런 거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원래 장 안 좋으면은 한 4, 50분만 하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1시간 10분 이렇게 떠들고 있는 제가, 죄송합니다. 네, 괜히 장 안 되는데 이런저런 얘기 드려가지고 더 마음 심란하게 드리지 않았나 싶긴 한데, 네, 결론은 그겁니다. 시장은 아무도 모르고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춘 적도 없는 인간이 매번 나와서 저렇게, 매일 나오고 얼굴 보기 싫다. 토요일 날까지 내가 얼굴 봐야 되겠느냐? 그러면은 화면 이렇게 가리치고 보세요. 목소리도 듣기 싫으시겠군요. 네, 그러면
보시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장에 그러니까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보통 보면 제가 전략을 그렇게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시장도 여기는 지지권이고 여기는 저항권인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방향을 보고 저희가 결정하자. 그런 얘기 나도 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도 해가 아니라 나도 직접 액션을 취해.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박스권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탈된다. 그러면 그 나도 해가 아니라 내려가네.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계좌 50%한 손절. 나도 액션을 취해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계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시황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 맞추지는 못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나도 해가 아니라 나도 액션도 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반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고점 돌파합니다. 그러면은 와 돌파한다 좋은 게 아니라 비중을 좀 늘려야겠죠. 고점을 돌파해서 시장이 이제 좀 살아난다는 증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났을 때 어떤 변화가 나오냐. 그러면 삼성전자 움직이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들어온다. 이거는 좀 흥분해야 되겠죠 저희가. 그러면서 그러면 그동안 보던 종목들 이것도 좀 사야 되고 이것도 좀 사야 되고 하는 전략적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게만 좀 시장을 따라갈 수 있게 대응하는 게 저희가 아니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괜히 815 모니터까지 같이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그렇게 매매합니다. 네. 오늘 장도 재미없고 네, 또 주말에 고민도 많으실 때 이런저런 얘기 쓸 때는 없지만 혹시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실까봐 좀 장황하게 좀 이만큼 말씀드렸습니다. 네, 괜히 죄송하고요. 네, 그냥 시장 안 됩니다. 다 손절하세요. 지금 정리하고 다시 한번 2,450대 해서 다음은 이 종목 제가 찝어드릴 겁니다. 꼭 저 따라오실 분들은 다시 한번 1688 전화하셔가지고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장황한 얘기 많이 드렸고요. 어렵습니다. 힘들 때는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한 발 떨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참히 하락했을 때 그리고 또 장이 재미없을 때 그래도 나중에 요거 단계를 지나가서 한두 달 뒤에 가게 되면 뭐 이게 기회가 될 종목이 없을까? 이게 기회가 될 산업이 없을까? 이거는 저희의 몫이겠죠. 이런 거 찾아가도 또 한번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쪽에서 이런저런 두서없는 얘기도 많이 드리는 오늘은 왔다 갔다 하는 찐시황이었습니다. 오늘은 찐시황이 아닌데요. 와시황이네요. 왔다 갔다 와시황. 네. 좀 내일은 시장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요일은 뭐 좀 스트레스 풀 거, 뭐 골프, 아니면 뭐 테니스, 뭐 아니면 산책, 아니면 게임, 네 이런 것들 하시면서 좀 마음 좀 다독이시고 월요일 날 또 비바람이 몰아치겠죠. 이거 잘 대응하실 수 있게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힘드셔도 그래도 약간 웃을 수는 없고요. 미소라도 잃지 않으시는 다음 주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라이브 시황으로도 계속 찾아봐서 그래도 좋은 얘기, 좀 힘이 내실 수 있는 얘기들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힘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 저희 815 모니톡에서는 그만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